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이고 37살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이 있는데 8살이 된 딸 하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비교적 시골이라 딸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주말에도 지역 행사나 계절별 행사에 쫓겨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성격이라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비가 없기에 남편은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이시고 취미로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요리하는 등 부잣집 여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생활을 하세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식습관 교육도 엄격하게 받았어요. 그런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특공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 외지에서 혼자 살 때 주변 친구들에게서 도둑이나 주거침입, 강도 등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호신술 정도는 익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헬스장 건물에 특공무술 도장이 있어서 배워봤는데 몸놀림이 좋다는 사범의 권유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우게 된 거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도와주곤 했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미취학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제 역할이었죠. 남편과 사귀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른 취미가 없어서 특공무술을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운동하는 여자 멋지다며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특공무술 덕분에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 우리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연수를 위해 일주일간의 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딸을 맡겨도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번 출장 때 하은이 잘 돌봐줄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단축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이가 이제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걱정돼. 식욕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 급식도 남기는 경향이 있다고 메모에 적혀 있었어. 음식을 남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튼 잘 지켜봐야 해. 알았어. 출장 중에도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일 없다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딸과 통화도 하게 해주었는데 3일째부터는 일찍 자고 있다느니 숙제 중이라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전화도 안 바꿔주고 걱정되잖아.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너무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요.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남편은 간단히 맥주 좀 먹었다고 했고 저는 아침 잘 먹이고 등교 잘 시켜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딸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2, 3일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몸이 축 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내일 귀가할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자정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딸의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자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호흡이 빨랐고 몸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자는 중이야? 제 목소리에 딸은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제게 매달리는 딸의 몸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너무 가볍고 팔도 가늘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다급해진 제가 묻자 딸은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밥을 안 줘요. 뭐라고? 일단 말라 비틀어진 딸에게 무언가 먹여주려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소주만 가득하고 음식은 안 보였어요. 문득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술병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잘 모르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위스키병도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이 다 마신 건가? 그렇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자세히 보니 몇 개의 종이컵에는 립스틱도 묻어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술을 마셨나? 딸에게 밥도 먹이지 않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내일 집사람 돌아온다며. 안 들키게 잘해. 알았어. 사랑해, 자기. 그럼 나는 갈 테니까 조심히 행동해. 현관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쉽게도 이미 들켰어. 뭐야? 언제 온 거야? 저기,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도망치려는 여자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가는 거야? 뭐 괜찮아. 당신 얼굴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자는 도망쳤고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술이 깬 건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 하은이가 저렇게 쇠약해진 거 알고 있어? 밥을 제대로 챙겨주긴 한 거야? 그건 하은이가 급식을 남겼기 때문에 벌로 집에서 밥을 안 준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먹지 않겠어? 분위기 하나야. 벌?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왜냐면 돈 아깝잖아.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테니까. 돈? 술 살 돈은 있는데 애가 먹을 것 살 돈은 아깝다는 거야? 아까 다 말했잖아. 분위기 하나라고. 지금 내 교육 방식에 참견하는 거야? 남편이 제 옷깃을 잡아 끌자 저는 화가 난 탓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밀치고 그대로 턱에 주먹을 날렸어요. 평소에는 제지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남편은 턱을 정확하게 맞고는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어요. 쓰러진 남편보다는 딸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는데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축 근무? 아니야. 하은이 돌봐야 한다고 5일 동안 연차 썼는데. 남편은 단축 근무가 아니라 제 출장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술을 마신 거였죠. 그것도 바람 피우는 여자와 함께. 결국 양가 부모님이 도착했고 한밤중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시부모님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들과 말라비틀어진 손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늘 당당한 모습이시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신음하듯 말했어요. 이렇게 하은이가 야위어지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배고파요. 딸은 눈물 한 방울 흘릴 힘도 없는 듯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음식을 사오셔서 배고픈 딸에게 먹였더니 딸이 몇 입 먹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배 아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딸의 모습에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그대로 딸은 입원하게 되었죠. 딸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칼로리 섭취에 몸이 따라가지 못해 쇼크가 온 거였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상태가 안정되면 저칼로리 치료식부터 먹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의사는 며칠만 더 늦게 데려왔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뻔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을 때 남편의 근황을 물었어요. 남편은 술이 깰 때까지 시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깨어나자마자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신도 엄한 훈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딸에게 행한 것이라며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훈육이 어릴 적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슬퍼하셨어요. 아들아,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하은이가 당한 거 생각하면 100번은 더 맞아야 했는데 우리한테 맞으면 우리도 고소할 거야. 두 분의 반협박에 남편은 고소를 포기했다고 해요. 딸은 순조롭게 회복돼서 퇴원했고 퇴원 후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는데 딸은 아빠가 집에서 술 마셔서 집이 싫다며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어요. 딸은 제가 없을 때 아빠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술에 취한 남편은 딸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언제부터 남편이 그렇게 술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돼요. 바람도 피웠고 이혼할 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연락해 이혼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부모님과 변호사에 입회하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술을 끊은 상태라 그런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직장에서 술을 마신다는 내부 고발을 당하였고 이번 일로 인해 병원을 찾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음주량이 급격히 늘었고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 회사나 밖에서 술을 마신 거죠. 게다가 비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돈도 떨어져갔고 딸의 식비까지도 아껴서 술을 마시려고 한 거였죠. 시부모님은 저와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며 강해지라고 엄하게 키운 게 화근이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께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부모의 사랑으로 인한 엄한 훈육과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똑같은 훈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한 것조차 술에 찌든 남편의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딸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술을 마시는 동안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불륜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작년 무렵부터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좋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술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남편은 휴직하고 재활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받는 게 확정됐어요. 그리고 딸과의 만남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금주를 할 수 있게 된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꼭 치료 잘 받아서 하은이가 좋아하던 아빠로 다시 돌아와. 전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의 회사 직원이었어요. 상간녀는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제가 소송까지 가면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겁먹고 빚을 내서 위자료를 줬어요. 그 후에 상간녀는 조용히 퇴사하고 이 동네를 떠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딸이 피해를 본 불행한 이혼소동은 일단락되었어요. 기운이 난 딸을 데리고 연휴 동안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더니 딸의 뺨이 통통해지고 팔다리에 살이 붙고 피부가 윤기 있게 변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요새는 급식도 잘 먹고 활동적으로 변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도 들리고요. 앞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17년간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혼자 살다 나이 48에 재혼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온 건 제 딸이 3살 되던 해였습니다. 전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했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늘 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저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은 의심하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의 의처증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었을 때라 밖에서 전화할 일이 있으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친정엄마 운동화 하나 사드려야겠다 싶어서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기 위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아버지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한번 가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는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전 남편이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기에 집에서 못하고 숨어서 공중전화로 통화하느냐고 하더군요. 어떤 놈이랑 전화를 하기에 눈물까지 훔치고 한숨을 쉬냐고. 내가 첫남자라고 하더니 사랑해서 못 잊는 놈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엄마랑 통화했다고 하니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통화하는데 왜 집에서 안 하고 공중전화에서 숨어서 하냐고. 자기가 제발신을 누르면 그놈하고 연결될까봐 일부러 나가서 공중전화로 전화한 거 아니냐고.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해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날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떠나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듯 저도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늘 자기 옆에만 있고 자기만 쳐다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러면 한편으로는 숨이 막혔고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애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불안한 마음도 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의처증은 나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잊지도 않은 다른 남자를 들먹이며 연관지었습니다. 집안일 하다가 부딪혀 무릎에 멍이 들면 어떤 놈하고 무슨 짓을 하다가 몸에 멍이 들었냐고 물었고 아이가 손톱으로 제 목을 핥힌 것을 보고는 어떤 놈이 너한테 일부러 표시해 놓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듯 소리만 지르고 나중에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만들어낸 상상 속에 갇혀서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괴로워하면서 제 몸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러는 것이 너무나 싫고 끔찍해서 거부하면 다른 놈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저 아이도 내 아이가 맞느냐고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저를 의심했다, 달랬다. 결국엔 폭행으로 이어지더군요.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 집에서 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죽든 그 남자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성치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애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골목을 도망쳐 나오다 이대로 가다간 남편에게 잡힐 것 같아 문이 조금 열려있는 세탁소로 무조건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저씨한테 저 좀 숨겨주시라고, 저 남편한테 들키면 죽는다고 애원했죠. 아저씨는 우리 집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얼른 세탁소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그 안에서 쥐죽은 듯이 있었고,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찾기 위해서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너무나 무서워 저는 아이를 안고 제발 이 골목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딸하고 둘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후 골목은 조용해졌고, 저는 그날 새벽 세탁소 아저씨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돈을 빌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고 난 후 남편은 친정에 여러 번 가서 난동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저를 어디다 숨겼냐고, 어떤 놈 집에 가서 살림 차렸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했답니다. 안 그러면 다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정오빠가 달려가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멀쩡한 몸으로 못 갈 거라고 전남편에게 경고를 했고, 전남편은 그 후로는 친정을 찾아가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산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친정 부모님 외에는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한테는 연락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그때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아서 왔어야 했는데 급하게 오느라 아저씨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부산으로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세탁소 이름밖에 없었는데 세탁소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전화번호 등록이 안 된 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빌린 돈도 갚고 빌린 옷과 신발도 갖다 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그 골목에서 그 사람과 마주칠까봐 엄두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남편과 이혼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처리된 날짜를 보니 이미 1년이 넘어 있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남편과 이혼 처리가 된 것을 보고 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너무나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혼을 한 적이 없고 이혼한 줄도 몰랐는데 이혼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분이 아마도 소송 이혼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느냐고 실종 신고를 내고 3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아. 이혼된 거 확실한 거죠? 그럼 이제 남남인 거죠? 여러 번 물어봤더니 동사무소 직원분이 그렇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성도 제 성으로 바꾸고 저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세탁소에 한번 찾아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저는 도망쳐 나온 그 골목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행히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세탁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애 손을 잡고 세탁소 앞으로 가자 한창 다림질을 하고 계시던 아저씨가 저를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어이구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안 그래도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날 버스는 잘 탔나 엄청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그때 그 아이가 어느새 이만큼이나 컸네. 일단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와요.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안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근황을 물으시기에 부산에서 자리 잡고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말씀드렸고 집이 너무 조용하기에 아이들하고 아주머니하고는 잘 지내시냐고 아주머니가 안 보이신다고 했더니 이 세상 떠난 지 4년이 넘었어요. 아마 애기 엄마 떠나고 얼마 안 돼서였을 겁니다. 일하다가 말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심장 질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장 조영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 돼서 집으로 왔는데 그래도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흉부외과에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했어요. 그때는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앞이 막막하고 아들들은 어찌 키우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애들도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세월이 약이네요. 아저씨가 아주머니 얘기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편히 잘 계실 거라고 말씀드리고는 그때 입고 갔던 옷이랑 신발을 드리면서 돈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인사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이걸 갚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마음에 늘 걸렸어요. 연락처도 모르겠고 아저씨 성함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 그 사람한테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관계도 정리가 되네요.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혼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제야 안심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안 그랬으면 혹시 그 사람 만날까봐 겁나서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여기 떠난 지 좀 됐어요. 그날 그 난리가 난 후에 애기 엄마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난 후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년을 못 버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애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한밤중에 도망을 가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들을 쫓아가고요. 그 후로 한동안 혼자 지내는 것 같더니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는 둘이 같이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는 소식 모르고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혼 처리를 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애기 엄마로서는 잘된 일이네요. 그날 아저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밤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올 때 아저씨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해주시면서 혹시나 살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는 소식도 궁금하니 가끔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그날 부산으로 내려오는 동안 아저씨가 배웅해주는 마지막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해서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 후로 아저씨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부 전화가 기다려지고 아저씨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주고받던 전화는 일주일에 2-3번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매일같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화통화지만 세탁소 아저씨랑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해가 바뀐 어느 봄날에 아저씨가 부산으로 바람 쐬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쉬는 날 오시라고 제가 부산 구경 시켜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아저씨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루 일을 빼고 해운대도 보여드리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도 사드렸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소주 한잔 하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부산에 일 정리하고 서울 올라올 생각은 없냐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좋다고 서울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저랑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부산은 너무 멀어서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싶을 때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가까이 살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얼굴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자꾸 보고 싶어지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저도 아저씨랑 가까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아저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고 가까이 살면서 외롭고 말동무 필요할 때 술 한 잔씩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빠서 어디로 이사를 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건 저한테는 좀 무리예요. 우리 서연이 공부시키고 대학 들어갈 나이쯤 되면 그때 다시 서울로 갈게요. 그때쯤 되면 제 형편도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랬더니 아저씨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살던 곳을 옮기기가 쉽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나중에 서울로 오실 때까지. 저도 애 뒷바라지하고 애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는 제 형편도 더 나아져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 안 하시면 그때는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서울로 갔어도 좋았겠다 싶지만 그때만 해도 남자 만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음이든 몸이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과 부산에 살면서 각자 일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는 10년이 한결같았습니다. 행동도, 말투도, 마음도 변함이 없었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보니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함께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멀리서 서로 지켜보다가 딸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10년 넘게 멀리 떨어져 지냈으면 충분하다고.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지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애들도 다 키웠으니 우리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자녀들과 함께 만났고 가족끼리 작은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고 떨어져 지낸 만큼 우리는 남들보다 2배, 3배 행복하게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2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생존율은 30%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 이제 가족이 되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다 내보였는데 간암이라뇨. 일찍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후회스럽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이제 갓 재혼한 사람이라고 10년을 넘게 지켜만 보다가 이제 가족이 되었는데
제 남편 무조건 살려주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간이식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간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기증자만 나타나면 바로 수술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증할게요. 저 술, 담배도 안 하고 크게 아파본 적도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증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큰 수술을 어떻게 하려고?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냥 절제수술 해주세요. 수술 잘해주시면 되잖아요. 수술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절제수술 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게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 혈액형이 달라서 가능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기증을 한다고 해서 이식할 수 있다고 장담도 못 드립니다. 검사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이식하시고 아니면 절제수술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했고 다행히 이식은 가능하지만 저의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 줄일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간이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는 것보다 같은 핏줄인 자기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들들이 이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길고 너희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 책임도 져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비슷하니 수술에도 큰 무리 없지만 너희들은 달라. 이미 검사까지 다 끝냈고 내가 체중만 줄이면 바로 수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입었고 살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어.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그러니 내가 이식할게.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너희 마음은 내가 평생 기억하고 있을게. 그렇게 저는 2개월간 체중 7kg을 줄이고 남편을 위해서 간이식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간까지 나눠 가졌으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퇴원해서 나오는 날 그러더라고요. 그날 우리 세탁소로 들어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 은혜 갚을게.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마다 짝이 있고 인연이 있다고 하더니 저의 진짜 인연은 이 사람이었나 봅니다. 우리 부부 남들보다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그 시간만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